경제발표 시간입니다. 1부에서 저희가 이제 김진영 교수님 기조 강연 들었는데요. 미완성시켜놓고 가신 경제교육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분 오늘 출동하셨습니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으로 계신 이소연 박사님께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금융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회장님께서 마스크를 벗고 오늘의 젊음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으나, 네,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파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업무 때문인데요. 물론 벗을 수 있으나 저것은 카메라, 저는 직장인. 그래서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발표회에 발표 의뢰를 받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 끝에 결정한 주제는 보시다시피 민주시민교육으로서 금융교육이라는 주제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 의무는 개정교육과정 시향 공청회 채팅창에서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 그 공청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합서의 분과를 발표하는 그때 그 채팅창은 이 다음에 두 가지 주장으로 거의 두 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채팅창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초소양 과목인 통합사회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가 되는데 금융교육보다 노동교육이 훨씬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발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정이라 근거가 촘촘하지도 않고요. 주장도 명료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발표에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라 믿으며 부족하지만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금융은 정말 통합사회의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통합사회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통합사회 과목의 핵심은 말 그대로 통합적인 관점입니다.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고요.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장 보시면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초소양 과목인 통합사회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금융이 기초소양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근거는 교육과정 문서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사회 과목의 핵심은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통합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금융이 현재 제시되어 있는 금융이 이 통합적인 관점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금융이 통합사회의 적절한 주제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통합사회 과목에 제시된 금융 관련 내용이 이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후반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융교육이 노동교육보다 덜 시급한 것일까? 이 두 번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사회의 노동환경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아마 다들 짐작하실 텐데요. 노동자, AI 공학자, 그리고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못하는 노동의 미래를 보시면 AI 시대 인간의 일자리 수는 확연하게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자료를 보시면 AI는 인간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로 대체할까라고 이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25.7%가 30-40% 정도는 대체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I 도입은 어느 세대에 가장 큰 타격일까? 현재 10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I 시대의 고용 형태는 긱 이코노미가 확산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의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맞이할 세상에서는 어쩌면 노동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내가 노동을 할 때 내 돈도 함께 노동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이 필수적인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습니다. 금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2019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경제, 금융과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평점을 살펴보시면 교사와 학생 모두 경제, 금융과 노동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금융은 학생의 평점이 조금 더 높았고요. 노동은 교사의 평점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체 내용의 중요도를 모르는 항목이 모두 11개인데요. 그 11개 항목 중 학생은 노동 항목이, 교사는 경제금융 항목이 평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아이들의 필요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가 되니 금융교육보다 노동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AI 시대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이 어렵고 학생들은 또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로 금융이 노동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금융교육이 노동교육보다 덜 시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문의 본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금융교육을 왜 이런 거냐? 사실은 여기 뭘 좀 많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설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 지웠어요. 네, 다 지우고 나니까 저희 동료 박사님들께서 이게 훨씬 더 뭔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외면을 받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첫 번째 의문의 출발점이었던 통합사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취기준은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특징, 자산관리의 원칙, 생애주기별 금융설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에서 올바른 습관 함양과 같은 비인지적인 요소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내용 요소는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경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사회는 보시면 한 개의 성취 기준에서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과목은 별도의 단원에서 4개의 성취 기준을 통해 다양한 금융관련 개념과 자산관리 및 생애주기별 재무계획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게 될지는 교사가 성취 기준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 요소를 담고 있는 간략한 문장 하나인 이 성취 기준만으로 학교 금융교육은 이렇다 하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금융교육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정도는 우리가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 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시면 성취 기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 관리 능력입니다. 자산관리, 재무계획과 같은 것이죠. 드물지만 비인지적 요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적절하게, 건전한. 그리고
아마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자산관리와 생애주기별 재무수익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9사 그리고 통사 10 경제의 세 가지 정치 기준에서 모두 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취 기준 하나가 굉장히 알토란이었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이 이렇게 많은 성취 기준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금융교육의 모습은 이런 것인데, 그 다음 제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금융교육의 모습은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인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이해력에 대한 4가지 접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윌리스라는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다수의 성원 연구에서 금융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금융이해력 향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규정하는 금융이해력이 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이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더라. 그 중에 첫 번째는 금융이해력을 돈관리 능력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돈관리 능력으로 보는 입장의 핵심은요, 금융이해력이란 개인의 지식과 기능, 인지적 역량을 의미하고요, 자신의 금융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금융 부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비판도 있겠죠. 금융질서를 주어진 것으로 보며 실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금융이해력을 돈관리 능력으로 보는 입장만 있냐? 두 번째 입장은요, 금융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금융지식에 대한 자신감 부족, 금융의사결정에서의 자기통제 부족,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보고요. 금융이해력을 돈관리 능력에서 보다 확장하여 자신감, 자기통제, 신뢰 등과 같은 비인지적 요소가 추가된 형태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 역시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돈관리 능력과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이해력을 금융역량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아마 이 견해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역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인이 갖는 자원의 통째라는 의미의 역량의 핵심을 다루지 못한 채 금융이해력을 단순히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금융이해력이 금융역량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돈관리 능력에서 비인지적인 요소를 조금 더 보충한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금융이해력을 만병 통치하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으로 돌아가면요, 성취 기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관리 능력이었고요. 드물지만 비인지적인 요소도 확인 가능했고요. 이걸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도 돈관리 능력을 강조하는 이 금융 역량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가? 아마 그건 아니겠죠. 예,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사회과에서 금융 관련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사회과 교사들도 금융이해력을 돈관리 능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도 금융교육을 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다수와 일치하는 것은 알았는데 과연 금융교육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몇 년 전 여기 계시는 우리 김정경 교수님하고 김태환 교수님과 함께 그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끼리 약간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씁쓸한 농담이었죠.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충실히 받아도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교육과정에 나타난 금융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재정, 자산관리, 신용 및 신용관리, 수익, 지출, 저축, 투자, 금융상품의 특성, 재무계획 등과 같은 요소를 다루고 있고요. 종합하면 개인의 지식 습득, 개인적 문제 해결, 개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교육은 개인 재정, 즉 경제질서 내에서 부를 늘리거나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질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돈관리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금융교육은 각종 금융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금융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환경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의 의사결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라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결정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교육은 학생들이 현재의 경제질서, 즉 금융제도와 시장이 어떻게, 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교육은 금융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금융질서에 자신도 적극적 참여와 행동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교육은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돕고 나아가 그들이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의 금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금융환경과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참여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과에서 일상화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시민은 첫 질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금융현상을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됩니다. 두서없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여 다시 요약하는 것보다는 어느 연구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읽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금융교육을 분리하여 인식할 수 없다. 사람들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택 중 상당수는 재정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행동은 시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교육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행동을 통해 사회의 금융질서에 영향을 미칠 책임과 권한을 심어주어야 한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교육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문제의식으로 중요한 질문들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강원대학교 홍성민 교수님께서 토론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성민입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원래 발표이긴 한데 좀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김진영 교수님의 좀 이르지만 정년퇴임을 기념해서 모인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제 홍보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근데 사실 떨리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를 사회과 교육 중에서도 특히 경제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우리 기조 강연자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분 중에 경제교육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도 되고, 심지어
그 주식시장에 제가 지금 돈이 좀 많이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경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에서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소연 박사님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금융교육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오늘 발제해주신 경제교육과 금융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에서는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의미를 차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뭔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생각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던져주신 그 질문이 금융교육이라는 것이, 금융이라는 것이 통합사회의 주제가 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제 금융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고 기초 소양으로서의 금융이 왜 의미를 가지는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게 그래서 통합사회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지 없다라는 말씀이신지 그 결론이 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진 않으실 테고 될 수 있다라는 그 발제를 해주신 것 텐데 저도 이제 그 공청회 장면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경제 과목에 대한 그다음에 사회과 과목 전반에 대한 공청회 장면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회 쪽에서는 아니고요. 다른 영역에서 이제 어떤 영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영역에서 이제 주로 해주셨던 말씀이 왜 통합사회의 소중한 그 지면에 소중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금융이라고 하는 이렇게 결이 맞지 않는 녹아들지 못하고 톡톡 튀는 이런 내용이 있는가? 다른 내용은 뭐 정의니 인권이니 행복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범적이고 당위적으로 추구하는 내용들인데 왜 그 돈 버는 얘기를 여기다 넣어놔가지고 이게 과연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주제인가라는 질문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 동의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거기에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금융교육과 노동교육을 이렇게 이제 대별해서 좀 비교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단계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봤던 게 첫 번째는 금융교육과 그 다음에 노동교육이 과연 같은 연장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라는 비교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비교가 가능하다면 금융교육이 노동교육보다 더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시해 주셨던 자료 중에 뭐 미래 사회에 우리 AI가 인간들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한다면 그 긱워커라고 표현이 되던데요. 저도 몰라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사람들의 생존이 조금 더 안정성보다는 불안정성으로 많이 넘어가게 될 때 우리들은 과연 그래서 내가 번 그 돈을 버는 금융교육이 더 절실한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복지 수준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시민교육으로서의 어떤 노동인권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인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좀 이제 미리 첨언을 드리면은 저는 금융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인권교육과 금융교육을 서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제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식견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융교육과 노동교육을 비교선상에 둘 수 있다면 왜
생태교육과는 비교를 하지 않고 평화교육과는 비교를 하지 않고 통일교육과는 비교를 하지 않는가? 통일교육보다 금융교육이 덜 중요하냐? 생태교육보다 금융교육이 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왜 우리는 노동교육보다 금융교육이 덜 중요하냐, 더 중요하냐 라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까? 이런 측면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장과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아까 조사를 하셨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약간 일말의 단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특히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다른 집단에 비해서 노동교육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다른 경제, 금융교육, 노동교육에 대한 학교장, 교사, 학생의 다른 응답에 비해서 유달리 노동교육에 있어서는 학생의 응답에서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학생들의 집단을 구분해 보면 노동인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극단적으로 펼쳐진 그런 분포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으로 아이들이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성세대들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금융교육과 노동교육을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런 식의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금융교육과 노동교육이 비교선상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래서 금융교육이 더 중요한가인데 그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또 그쪽이다 보니까 헌법에서 공권력 행사의 그 위헌성을 따지는 기준 중에서는 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정립된 기준이죠. 그 이중 기준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경제적이거나 재산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공권력의 행사와 동시에 어떤 한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공권력의 행사를 구분해서 전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돈의 문제인 거죠. 더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후자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까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생존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공권력 행사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는 이중잣대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제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교육이 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타당하고 더 중요한지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금융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소연 박사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부러 좀 악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흠집을 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금융교육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쓰는 게 있어가지고 공감과 혐오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계속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좀 흥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민주시민 교육에서 우리는 그 공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치로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좀 제기되는 의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집단에 대한, 나의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공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외 집단, 내가 속해 있지 않은 타 집단에 대한 혐오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혐오라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그런 가설이 최근에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민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아주 좋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공공성이라든지 공공선을 붕괴시키고 평행화시키는 그런 식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시민교육을 좀 더 다시 생각해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패턴으로 금융교육에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고 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교육을 해서 오히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인간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런 금융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아마도 그게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금융교육의 참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이소연 박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다 함께 공유해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회 과목과 그 다음에 통합사회 과목에서 이미 금융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층 더 이제 본격적인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장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의미도 크고 동시에 그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수요도 잘 반영해서 좀 과목의 선호도도 높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소연 박사님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좀 만들면은 의미도 있고 좀 선호도도 좋은 과목이 나올지 같이 좀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내용 감사드립니다. 한 4가지 정도 발표자분께 던지는 질문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같이 고민해야 할 질문이 또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선 박사님 말씀 듣기 전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받아서 같이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뉴스부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이소연 박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전달 못한 댓글이 있는데요. 홍현정 교수님이 김지영 교수님 퇴임 축하드립니다. 또 문지영 교수님이 경제교육 발전에 기여하신 김진영 교수님 당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기다리기는 발표자도 몹시 떨리고 긴장이 되는 건데도 빨리 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 아마 송상민 교수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못해서 이 발표 원고를 정갈한 형태로 전해드리지 못하고 PPT 형태로 제가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PPT 원고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토론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죄송합니다. 결국 저도 이제 생각이 정리된 형태가 아니라서 우리끼리 서로 논의하는 자리다 생각하고 이 얘기 저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금융이 튄다고 생각합니다. 왜 튀나? 금융이 통합사회 주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튀나? 지금 감정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은 결국은 현재 다루고 있는 게 돈 관리 능력으로만 금융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와 어우러지지 못하고 금융이 상대적으로 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교육하고 노동교육은 비교 선상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이, 이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덜 시급한 것일까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이것 중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채팅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꼭 집어서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었고 그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최대한 오해를 좀 피해보고자 했던 게 덜 시급할까였는데 아마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손성민 교수님의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로 학생과 교사 모두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점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그 발표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집단은 없습니다.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정도고요. 그리고 홍성민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이 어쩌면 노동교육에 과도가 높은 이념교육이 결합되어 학생들에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제 반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 의도가 정확히 그거였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지만 그거라고 한다면 역시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그러니까 교사는 일정 부분 국민교육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학생은 노동교육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국민교육과 노동교육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런 오해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구체적인 모습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저도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국민교육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내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어찌됐든 돈 관리 능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듯 내가 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형태였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송 교수님께서 플로에다가 질문을 투척하셨는데 혹시 답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도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이런 과목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의미도 있고 동시에 학생들한테 선택도 많이 받을까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그 배경만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실시했고 그런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금융적으로 재밌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금융 전문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영상도 올라오고 콘텐츠들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댓글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본 댓글이 어떤 댓글이냐면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가, 왜 우리는 이걸 학교에서는 못 배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접하게 되는가, 그런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금융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고 있느냐?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관리나 재무관리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이렇게 재밌거나 의미 있다라고 느끼기에는 아직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과목을 만들어낼 때 좀 더 각자 가지고 계시는 소신과 지혜를 모아서 좀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왠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우리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 개발에 제가 관여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연구는 성취기준 개발까지는 얼추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부속적인 작업들에서 교사들을 위해서 교사학습에 어떤 걸 더 치중해야 되는지 또 성취기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위한 작업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송동민 교수님이 민주시민 교육을 말씀하시면서 공공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민주시민 교육은 물론 공공선 매우 중요하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또 선택에 따른 책임, 이것도 민주시민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취기준 작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능한데 실생활과 관련된 거 위주로 이제 너무 학술적이거나 학문적인 내용 말고 진짜 보통의 시민으로서 꼭 그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과목으로 좀 개발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이랑 없는 것 같아서 1발표는 그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